4만 불 실전 투자 프로젝트.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끝났고요. 아직은 여기 경쟁자 S&P 500한테 수익률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자마자 급등한 것도 있고 급락한 것도 있고요. 쿠팡 이런 거 보면은 사자마자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중간에 아카디안 에셋 매니지먼트 있잖아요. 여기 아래 1.2%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요거를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매수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한번 잘못 나오고 이러면은 10에서 20%는 우습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절대 저만 믿고 투자하지 마시고 공부를 잘 하신 후에 이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보면요. 여기 2025년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우상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거의 뭐 한 25불에서 70불까지 왔으니까 한 2.5배 정도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여기 시가총액을 보시면 2.5 빌리언입니다. 1000원으로 계산하면 2.5조 원밖에 안 하는 굉장히 작은 회사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보면은 19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동일 산업 대비 해가지고 살짝 높은 편이고요. 최근에 많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올라왔죠. 여기 PER 밴드 차트를 보면요. 여기 지금 2025년에 저점에서 보면은 PER이 7.6배입니다. 근데 지금 19배까지 오른 거예요. 이 멀티플 리레이팅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다. 무슨 일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매출액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 영업이익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래서 지금 멀티플이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이거는 매출액 컨센서스인데요. 2026년에 이렇게 성장하고 2027년에도 이렇게 잘 성장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게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종목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왜 선택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달러 패권이 균열이 나면서 미국이 큰일 났다. 요 이제 내러티브가 확산이 됐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워시가 취임했는데요. 이제 5월 15일부터 임기를 시작을 하죠. 파월은 이제 이사직으로 내려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워시의 미션이 뭐냐면은 이 페트로 달러를 디지털 달러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서클 같은 거 막 부글부글 끓죠. 그리고 이제 성장은 아주 뜨겁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높은 물가를 유인해야 됩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걸 하기 위해서 우리 금리 완화 기조를 이제 이어가야 되고요. 최소한 올리진 말아야 되죠. 근데 요즘 조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란 사태 때문에 유가가 계속 안 내려오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좀 난감하겠죠. 어쨌든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연준이라고 하죠. 막 앞에 나서가지고 뭐 시장 떨어지면 막 구해줄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을 안 하고 뒤에서 금리만 조절하는 그런 거를 작은 연준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해가지고 힘을 국가한테 더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한테 더 밀어주는 겁니다. 요게 케빈 워시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금융권 전반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 금융주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사업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뭐 대출도 있고 기업 금융도 있고요. 그리고 뭐 투자 관련된 것도 있고 막 잡다하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큰 금융주 분석은 그냥 그 전문가들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분석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 우위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금융주가 베타가 1에 가깝습니다. 이 뭐냐면은 S&P 500이 1% 오르면 요 대형 금융주 예를 들어서 뭐 JP모건 이런 것도 1%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알파 창출이라는 목적과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좀 작은 거를 찾아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 존 폴슨이라고 하는 거장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되게 작은 자산운용사를 하나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이사회 의장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요 회사입니다. 지금 아카디안. 근데 차트를 보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제 분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아카디안 에셋 매니지먼트 기업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이 회사는 아주 단순한 중소형 자산운용사예요. 요 퀀트는 막 숫자 같은 거 계산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처럼 알아서 뭔가 넣을 때 넣고 뺄 때 빼고 이런 거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펀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용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86%는 그냥 운용 수수료를 받고요. 그리고 성과 수수료를 14% 이렇게 받습니다. 이거는 시장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하면은 이제 주는 거겠죠. 제가 지금 S&P 500 이기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40년 이상의 퀀트 트랙 레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래요. 자,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는 사실상 사람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ROE는 뭐 계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높고, 왜냐하면 자기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이익률도 막 10에서 20%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잘 성장하면 이만한 사업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쉬워 보이죠? 이렇게 뭔가 쉬워 보이는 사업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대로 몰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운용사 있죠? 뭐 블랙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뱅가드, 피델리티 이런 데 있죠? 초대형 자산운용사들한테 몰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 특성상 작은 자산운용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액티브 주식도 하고요. 그리고 뭐 비미국 주식도 하고 소형주도 하고 뭐 글로벌도 하고 신흥국도 하고 대체 투자 뭐 원자재도 하겠죠. 여러 가지 팩터 스타일 이런 걸로 전략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퀀트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 운용을 좀 받아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뮤추얼 펀드나 이렇게 일반인들이 들 수 있는 펀드
헤지펀드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조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 기업이 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 5개 고객이 운용 보수 수익의 약 14%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상위 25개가 운용 보수 수익의 33%.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퍼져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돈 뺀다 그래가지고 막 우르르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존 폴슨이 지분 21.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기도 해요. 사실상 이제 리더이자 투자자이자 그냥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존 폴슨은요 1955년에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대학교 중퇴하고 영업직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수익이 불안정한 걸 보고 다시 뉴욕대 경영대학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뉴욕 경영대에서 이제 재무 전공해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진짜 1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버드 MBA를 장학금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겁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우수하게 졸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뭐 컨설팅 그룹 갔다가 뭐 월가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좀 뺑뺑이를 돕니다. 그리고 나서 1994년에 헤지펀드 폴슨앤코 요거를 이제 설립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패밀리 오피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굴려주는 헤지펀드였습니다. 본인 혼자 시작을 한 거예요, 사업을.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전문 분야가 합병 차익거래였다고 합니다. 이 합병 차익거래는요,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이제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인수되는 회사가 주당 몇 불에 거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합병을 하는 기업을 사든지 합병을 당하는 기업을 사든지 이런 거를 이제 플레이하는 거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계산이 주가 되는 그런 트레이딩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숫자를 봐야 되는 그런 분야예요. 이걸 잘해가지고 이제 천천히 자산을 늘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 6월에 이제 부동산 거품 붕괴 무조건 된다 이러면서 여기에 하방 베팅을 세게 했어요. 그리고 2007년 초까지 손실을 계속 누적합니다. 마이클 버리랑 약간 비슷하죠. 그러다가 이제 2007년 봄부터 떡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7년 2월에는 한 달 수익률이 66%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금에 또 인생 베팅을 시작합니다. 중앙은행에서 QE를 하면서 미친 듯이 돈을 풀었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질 거다. 여기에다가 이제 베팅을 한 겁니다. 이게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서 1년 동안 7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큰 손실을 연속적으로 계속 기록하면서 이제 추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2020년 7월에 헤지펀드 사업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돌려준 거죠, 고객들한테. 그러면서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을 합니다. 스탠리 드러클밀러랑 비슷하죠. 조지 소로스랑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 돈으로만 하겠다. 그리고 폴슨이 트럼프랑 친하다고 합니다. 상당한 공화당 지지하고요. 그리고 기부 규모로만 봤을 때는 미국 내 거의 최상위급 랭커라고 합니다. 이것도 스탠리 드러클밀러랑 비슷하죠. 화려한 과거가 있었고 말년에 약간 꼬인 스타일. 재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존 폴슨 이분이 굉장히 분석적이고 디테일에 집착하는 스타일이다. 아까 그 합병하는 거 보면 알죠. 숫자 데이터 중심이고요. 그리고 직감으로 베팅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료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알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 존 폴슨 이분은 어쩌다가 이 회사에 투자하게 됐을까? 이 스토리를 좀 보겠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상장보험사 올드 뮤추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미국에 7개의 운용사를 거느린 자산운용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산운용사가 요 아카디안의 전신이에요. 근데 2014년에 이 지금 위에 말했던 그 회사 있죠? 그 회사를 OMAM 요 티커로 뉴욕 증시에 IPO를 했습니다. 상장을 한 거죠. 그리고 2017년 18년에 원래 주인 요 올드 뮤추얼이 보유 지분 24.95%를 중국 회사인 이 HNA 요 기업한테 이제 4.46억 달러를 받고 통째로 지분을 매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회사 이름을 바꿨는데 요 올드 뮤추얼 요 티커에서 이제 브라이트 스피어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2018년에서 19년에 이 HNA가 망했습니다. 이때 중국이 구조조정을 좀 세게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요 회사가 망했어요. 그때 이제 폴슨이 이거를 헐값에 지분을 사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7%를 확보하면서 이사회에 자기가 직접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행동주의 투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분을 사서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고친 다음에 가치를 올려서 팔고 나오는 약간 그런 전략입니다. 워렌 버핏이 하던 게 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2020년부터 2025년에 폴슨이 요거를 해체를 하거든요. 해체는 이제 그 밑에 7개 자산운용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6개를 정리합니다. 이걸 다 팔아버려요. 그냥 팔아버린 다음에 요 아카디안만 남깁니다. 근데 요 아카디안이 핵심 퀀투 운용사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들고 가자 요 전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명도 요 AAMI 요 티커로 바꾸면서 단일 운용사로 정리를 완료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너무 좋죠. 이렇게 정리가 완전히 끝난 게 2025년입니다. 그럼 다시 기업으로 돌아와서 요 아카디안은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나 요걸 보겠습니다. 자산운용사 산업에는 아주 여러 가지의 이제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것도 있고요. 저 아카디안처럼 퀀트만 이렇게 중심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뭐 ETF를 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메가 아주 큰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 뭐 피델리티 요런 회사들은요 다 합니다. 기업 대상으로도 하고 개인 대상으로도 하고 ETF도 하고 그런 공룡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크로 치면 빅테크죠. 그리고 밑에
밑에는 뭐 전통적인 이 채권을 주로 하는 핌코 아니면은 뭐 ETF를 주로 하는 이제 인베스코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밑에 중형은 뭐 라자드라든지 뭐 맨그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중소형으로 이제 아카디안이 있고 뭐 위즈덤트리는 이제 ETF 주로 하는 자산운용사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아카디안이요. 사실상 직접적인 경쟁자가 없어요. 물론 이제 빅퀀트라 그러거든요. 엄청 유명한 퀀트 헤지펀드들이 있죠.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뭐 AQR 이런 것들 엄청 유명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비상장사예요. 그리고 살짝 좀 다릅니다. 아래서 설명드릴게요. 유일하게 상장이 되어 있는 기관을 주 고객으로 하는 순수 액티브 퀀트 매니저다. 이 포지셔닝이 상당히 유니크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자, 이제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2024년 9월 30일에 이제 7개 계열사 중에 6개를 매각하고 이제 단일 구조로 개편을 마무리 선언을 한 거죠. 요때가 2024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다 정리됐구나. 이제 조금 가볍게 뭔가 좀 집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살짝 올랐다가 다시 눌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에 요 새 CEO가 취임을 했고요. 그리고 1월 2일에 새 티커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해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한화, 뭐 SK 이런 지주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이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회사들이 다 중복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약간 이게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복잡한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멀티플이 리레이팅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닥을 다지더니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년 2월 27일에 2024년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서 EPS가 잘 나오면서 뭐야 왜 이렇게 숫자가 좋아졌지? 하면서 이제 우상향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때가 딱 여기 오르기 전에 직전 여기죠. 그리고 5월 1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요 AUM은 뭐냐면은 총 은용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여기다가 돈을 맡기잖아요. 잘 굴려달라고. 그거의 총액입니다. 그게 지금 122빌리언을 달성했는데 요게 예전보다 늘어난 거예요. 이 자산운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요 운용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늘어나야 여기에서 수수료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7월 31일 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요 AUM이 135빌리언을 돌파합니다. 그 이전에 122였죠?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마진이 개선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매출이 오른 만큼 뭐 사람을 더 뽑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사무실을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더 오르면 영업이익이 개선이 됩니다. 네,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심지어 퀀트야. 퀀트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 급등할 때 여기죠. 그리고 9월 5일입니다. 요 존 폴슨 형님이 팔고 튈까봐 굉장히 주주들이 무서워했어요. 저만큼 올랐으면은 우리 폴슨 형님이 털고 나갈랜다 이럴까봐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 시기에 이 장기 보유 약속을 해줍니다. 요 폴슨 형님께서 나 많이 안 팔 거야. 뭐 조금만 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우려가 조금 해소가 됐어요. 이 존 폴슨 형님이 그래도 유명한 월가의 거장이기 때문에 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막 이것저것 고치고 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이 나가면 또 엉망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총 7년을 들고 있으셨거든요. 소액을 이제 매도할 때마다 주주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바들바들 떱니다. 그리고 26년 2월 5일에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 AUM이 또 늘어납니다. 역대 최대로 늘어나요. 네, 여기죠.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6년 4월 30일에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AUM이 또 올라갔어. 그러면서 뭐가 발표됐냐면 이 세인트 제임스 플레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대형 자산 매니저거든요. 여기에서 16빌리언이라는 아주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와, 이제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오네? 정말 큰 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내러티브가 지금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6년 5월 19일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오죠? 이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아카디안으로 티커를 바꾼 후에 인베스트 포럼을 최초로 개최를 합니다. 뭐 이때 CEO랑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IR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어떤 말이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때까지는 기업 구조가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존 폴슨이 들어와서 요거를 싹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실적이고요. 2번은 존 폴슨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보면은 되는 굉장히 심플한 기업이다. 요거는 이제 AUM 차트인데 AUM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 매출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2025년 매출이 563밀리언이에요. 1000원으로 계산하면 5630억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 운용 보수에서 91% 나오고요. 성과 보수에서 5.6%가 나왔습니다. 요 세 번째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여기 2.6%가 있는데 이 회계상으로 굉장히 복잡한 건데 나중에 요거를 또 상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없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두 개가 100%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100%가 그냥 수수료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저 말의 뜻이 뭐냐면요. 요 AUM 있죠? 요 AUM이 1% 늘어나잖아요? 그럼 매출도 1% 같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요 지역별로 보면요. 지금 미국 안에서 한 56%, 해외에서 하는 게 44%인데 이게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전략별로
또 지금 매출이 어떻게 나고 있냐? 요 소형주 전략에서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매출이에요, 매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많다는 뜻이랑 아예 다른 말입니다. 이 소형주 전략이 수수료율이 세요, 율. 돈이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매출은, 그러니까 수수료는 많이 나오는 구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혼국에서 매출의 32%가 나오고요. 글로벌 주식 16%, 비미국 주식 25%,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Enhanced Equity라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출의 8%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 AUM의 23%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리는 돈의 23%나 여기 들어가 있는데 매출이 8%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좀 알아가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금융 전략에는 캐파시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캐파시티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은 자금 수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소형주 전략 있잖아요. 요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와서 이걸 살려고 그러면은 호가를 밀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요런 전략들은 캐파시티가 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금 수용력이 높지 않은 거죠. 그 대신에 여기서 알파는 많이 나오겠죠. 이 알파는 초과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글로벌 주식이다. 글로벌 주식 중에서 큰 거를 많이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캐파가 소형주보다 높겠죠. 그리고 요 Enhanced Equity 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왜 캐파가 높냐? 여기 보시면은 벤치마크를 따라가면서 약간의 알파를 추구한다. 벤치마크를 따라간다는 말은요, 그냥 S&P 500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은 제가 추정하건대 어떻게 돼 있냐면 한 95%를 S&P 500을 삽니다. 그리고 5%로 다른 플레이를 해가지고 S&P 500 100% 포트폴리오보다 살짝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거를 추구하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에는 S&P 500에는 돈을 미친 듯이 넣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캐파가 큰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전략별 매출, 수수료율 이런 거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매출 구조 봤으니까 비용 구조를 보겠습니다. 인건비로 72.7% 쓰고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1년 만에 늘었네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거 퀀트인데 사람이 안 늘어날 줄 알았는데 늘어나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 여기는 거의 안 늘었고요. 월세나 그런 거겠죠. 그리고 감가상각이 있어요. 감가상각은 소프트웨어 블룸버그도 쓰고, 그리고 퀀트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도 엄청 많이 쓸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한 번에 사서 매년 감가상각 하는 거예요. 그게 3.8%입니다. 그리고 연결 비용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안 봐도 된다고. 그래서 비용 구조가 아주 심플하다. 자, 그래서 여기 AUM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관리비가 얼마나 늘어나냐 봤습니다. 여기가 2023년 100밀리언에서 117이 됐어요. 근데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17에서 177 됐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생각보다 덜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퀀트라고 해서 인건비가 안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인건비는 똑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또 모르죠. 이게 계속 늘어나면은 얘가 늘어나는 비율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안 늘어나는 건 아니다. 자, 요거는요, 퀀트 자산운용사 말고 요 아티산 파트너스라고 하는 우리 아카디안하고 가장 AUM이 유사한 회사예요. 그 회사의 AUM, 인건비, 일반 관리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는 퀀트도 아닙니다. 그냥 자산운용사예요. 여기서 일로 조금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조금 늘어납니다. 인건비도 살짝 늘어나고요. AUM도 살짝 늘어나요. 인건비도 요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인건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퀀트 운용사랑 퀀트가 아닌 운용사랑 비슷하게 늘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퀀트 헤지펀드랑 뭐가 다른가? 아까 말씀드렸던 AQR, 르넥산스 테크놀로지, 시타델 요런 퀀트 헤지펀드랑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냐면 여기도 퀀트니까 결국에는 계속 AUM이 늘어나다 보면은 이런 빅 퀀트하고 경쟁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요거 두 개가 너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숏 같은 것도 엄청 적극적으로 치고요. 그리고 시장이 오르던 내리든지 간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 거래 회전율 이런 거 보면은 여기는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이제 아카디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분기에 리밸런싱 하고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요 헤지펀드는 100배 1000배 씁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안 쓰고요. 그리고 요 알파의 원천이 어디서 오냐,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초과 수익의 근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 빅퀀트들은 요게 뭐냐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 그래가지고 1초에 수백 번, 수천 번씩 트레이딩하는 그런 아주 비싼 인프라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 얼트 데이터는 얼터너티브 데이터라 그래서 위성 사진이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비싼 데이터들을 사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거래하는 그런 스타일의 매매를 구사하는 게 요 빅퀀트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 아카디아는 팩터, 우량주냐, 가치 주식이냐, 성장주냐, 요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펀더멘털 시그널을 잡아서 하는 게 요쪽 스타일이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엄청나게 캐파시티가 작은 거를 전략 수치
수천 개를 가지고 최대한 돈을 많이 땡기는 그런 전략을 쓰고요. 여기는 그에 비하면은 캐파시티가 커요. 왜냐면은 막 이렇게 막 초 단위로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수수료를 220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운용 수수료 2% 무조건 받고, 그리고 성과 예를 들어서 100원 벌었어? 그러면 20원을 떼갑니다. 근데 이제 이쪽은 35bp면은 0.35%예요. 요거 받아간다는 거예요. 수수료 0.35% 받는 회사랑 지금 성과 수수료로 20% 떼가는 회사랑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요 알파의 원천이 다르다는 거에서 경쟁자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를 정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리버스 DCF라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성장률이 몇 %가 하당하냐, 이런 방식으로 제가 목표가를 좀 정했습니다. 이거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쭉 그냥 보면서 넘어가면 결론만 얘기하면 이제 현재 주가가 연평균 성장률은 8.43%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를 정당화하는 연평균 성장률은 8.4%다. 근데 지금 미래 컨센서스 매출이 요거보다는 살짝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본 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요 AUM이 늘어나서 수수료가 올라가는 게 매출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일단은 요 분기에 AUM을 쭉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26년 1분기에 지금 AUM이 195빌리언입니다. 요거를 차트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연 환산으로 성장률을 계산해보면 3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이대로 계속 성장을 한다? 그러면 연평균 32.5%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운용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게 1년 만에 38bp에서 35bp로 7.9% 떨어졌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아까 전에 여기 전략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 전략별로 수수료가 아주 매우 다르다. 그리고 캐파시티도 다르다. 근데 계속 돈이 펀드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들어오는 돈을 예를 들어서 여기 소형주에 계속 넣으면 여기 수익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소형주는 캐파시티가 작기 때문에 많이 살라 그러면 밀어 올리면서 산다고. 그러면서 다 엣지가 날아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인핸스드 에퀴티처럼 캐파시티가 높은 전략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요 전략은요, 수수료가 낮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낮은 전략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수수료가 높은 전략에는 많이 못 들어오면 수수료가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AUM이 계속 올라오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수수료가 어느 정도는 계속 내려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를 같이 보게 되면요, 이렇게 AUM이 늘어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운용 수수료율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성과 수수료는 뭐 잘 되면 받고 못 되면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지금 41bp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35bp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걸 고려해서요, 이제 시나리오를 짜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정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5년 동안 계속 수수료가 마이너스 7.3%씩 매년 꺾인다. 요 가정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자산운용사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자산운용사는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을 짜서 이거를 상쇄하든지, 아니면은 수수료율을 올려가지고 요거를 상쇄를 하든지.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시나리오 보면 마이너스 3.7% 있고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1년에 1%씩만 깎이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잡한 수학적인 계산을 쭉 하고 나면은요, 주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율이 3%씩만 떨어졌을 때는 1년 뒤에 주가가 적정가가 80불이다. 근데 만약에 수수료가 1년에 5%씩 팍팍 깎인다 라고 했을 때 1년 뒤에 주가는 79불이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AUM 성장률이 25%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요게 꺾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요, 멀리 왔습니다. 이 기업은요, 이 AUM 상승이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AUM 상승이 꺾이잖아요? 그럼 주가도 같이 무조건 꺾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를 통째로 사서 뭐 쪼개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정상인으로 이제 고쳐놓은 장본인, 요 존 폴슨 형님께서 이탈한다? 그러면은 또 부러질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작은 비중을 진입을 합니다. 그냥. 그래서 실적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실적 잘 나왔으면은 또 사요. 이제 실적 부러졌다? 그럼 팔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플레이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거운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방금 보신 요 글은 제가 이 벨리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대회에 참가를 한 그 글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평가를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매월 총 상금이 한 500만 원은 그래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진지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익스퍼트 프로그램이라고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이 또 따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강의 들으면서 이제 진지하게 공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이제 월가 아재님을 포함해서 뭐 월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직접 강의를 하십니다. 골드만삭스 출신도 있고요. 시티그룹
정기그룹 이제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투자의 기본을 이런 전문가들한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은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진짜 그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블룸버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결제하고 뭐 7일 안에 이제 100% 환불도 해준다고 하니까 진짜 내가 투자를 좀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